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법 개정을 목표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 그 가족이란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 계속 가지게 돼 이건 말이 안 돼.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권 조정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는 검찰 개혁, 사법, 언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요. 박 의원은 지금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가닥이 잡혔습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선 공약에서부터 큰 틀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님 모시고 그동안 연구했던 것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든 네. 방향은 잡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행안부, 법무부 어느 쪽 산하에 갈지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뭐 행안부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주류적인 흐름이 좀 있고요. 네. 최종적인 것은 근데 조금 더 다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뭐 중수청장이라든가 이 수뇌부는 모두 검찰이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넘어오는 인사들이 많긴 많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경찰에서도 일부 올 테고요. 또 외부에서 모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내란 김건희 그 최혜병 3대 특검 수사가 한창입니다. 네. 새로운 사실들, 뭐 짐작만 했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김건희 씨도 결국 구속됐고요. 맞습니다. 지난 정부 검찰의 수사는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등을 중심으로 이 3대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과거 검찰이 수사를 했다. 네. 소위 말해서 탈탈 털었다라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이 뭐 등장한다든지 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설사 이름도 막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평가의 주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수사대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검찰로서 또는 검찰의 패밀리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축제, 부정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쓰였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가 만들었던 관련된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검찰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보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 검찰이 수사를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범죄를 범하는 데 하나의 수단, 네. 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죠. 네. 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 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받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박 의원은 과거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네, 한번 만났습니다. 있잖아요. 예. 명태균 씨로부터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접견하러 갔었을 때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바는 없고요. 네. 다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 쭉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 중에 일부가 계속 지금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전체적인 진상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돼서 특히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총장이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결론도 무혐의였는데 똑같은 혐의로 지금 한 2달여 만에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이 뭐 자기네들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녹음 파일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와 맥락도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6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15번째가 바로 그런 수사 무마, 네. 축소, 은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뭔가 잘못된 점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수로 삶이 파괴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죠. 이 석방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뭐 당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거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특히 김영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물증이 거의 없고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그 진술을 했던 사람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대가 무너진 거죠. 뭐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기소인이만큼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외부 인사 등 여러 견해가 나오던데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검찰 개혁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개혁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좀 저도 좀 궁금한데 아직 좀 명확하게 누구라고 드러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의 얘기도 나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고 또 이제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들의 변화, 이 실행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찰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국수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대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요. 네. 뭐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은 정말 더 많은 건수들을 경찰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잘 커버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중수청이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듭니다. 네. 그 기구가 검찰이 수사했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으로 거액의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수사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서 맞습니다.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게 되어 있고 특히 정당이 민주적인 운영 질서를 가지고 있도록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교 분리도 위배된 거고 특정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 거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적 질서도 훼손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거고 네.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정치적인 대의권이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네. 정당 해체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네. 이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가 훼손되면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좌우됐다. 이런 것도 해산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종교 집단들이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됐다면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제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특히 이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던 게 당내 경선 과정 및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통일교가 들어와서 했던 게. 근데 과거 통진당 해산 때도 그게 사유가 됐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해산 사유에는 일단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해산까지 나가냐 마냐는 다른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예. 민주당에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수사 보강 차원을 넘어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을 묶어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대 특검의 가장 중요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인데요. 네.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심지어 발부받아 가도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수사가 당연히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지연을 하고 있는데 수사 기간은 연장 안 된다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그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기간도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8.15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네. 향후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민주당과 합당 또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 여러 좀 견해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요. 조국 혁신당은 범여권입니까 아니면 경쟁해야 할 야당입니까? 글쎄 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인 건 분명하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내란 종식이라든지 뭐 헌정질서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흡을 맞춰온 또 동지적 관점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이게 병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 이런 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조국 전 대표만 해도 지금 사면을 통해서 이제 나온 지가 이틀도 안 됐습니다. 네. 너무 앞서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들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의원은 문신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네, 한다면서 맞습니다. 문신사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법이 통과되면 비의료인이 문신 행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던데요. 네, 의료계는 과거부터 이 문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그러나 방금 이제 진행 작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어떤 규제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놓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도록 놔두는 것은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의료인들의 문신행위를 오히려 좀 합법화하면서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는 오히려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법 제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오는 22일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네. 개혁 입법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향후 야당과의 대화, 타협, 협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정치적인 상대로서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타협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와 협치를 하지만 안 되는 부분, 또 도저히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선을 좀 그어가면서 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박 의원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지금 뭐 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면서 네. 또 그런 부분에 무게를 좀 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제도와 법은 한 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속도 못지않게 내실을 갖추는 입법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현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겨레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그 8.15 경축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원수가 아니다라는 요지로 두 차례 인내를 언급하면서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남북 관계가 원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기본 철학을 나타내는 거죠. 그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서만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의 관점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내를 두 번이나 쓴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이제 차근차근하게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경축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배제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거든요. 네. 이것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잡기 위한 당연한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공연히 자유의 북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언하면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남북 9.19 군사 합의 복원 이렇게 했을 때 남북 9.19 군사 합의 주요 내용이 뭐가 하면은 DMZ 비무장화, 두 번째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군사 당국자 회담 정례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9.19 군사 합의를 하고도 막상 했던 당사자의 대통령 무렵에 이것이 사실상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이 더 후퇴를 했는데 네. 그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느 것을 한다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줄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9.19 군사합의 이걸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깨웠고 또 그거를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만 그걸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조건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나하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좋은 취지를 하더라도 현재 남북에 대한 인식을 놓고 볼 때 국민들의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특히 남북 평화의 어떤 그런 조성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나가줘야 되지. 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나갈 경우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반쪽으로 나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던진 이 대통령을 향해서 불복 선언을 했다 이런 비판을 했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의 상황 인식 자체부터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8.15 경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보통 이제 북한을 갖다 우리가 남북한 이렇게 이제 보통 하십니다만은 북한 측이 또 이제 선호하는 그 자신네들을 지칭하는 걸 북측이라고 그럴 때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 지칭하는 것부터 북측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의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한 자기네들은 뭐 투자다, 뭐 그리고 화답을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역지사지적인 입장에 돼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전제를 갖다 명제화하면서 대략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주의 깊게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시간은 내 편이다. 이제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전임 정부하고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은 시간은 내 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푸틴에 이제 이 올인을 했지만 러시아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에게도 눈길을 조금씩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또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한미 정상이 해동하기 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최적기 아니냐, 북측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섣부르게 한미 연합 작전 훈련도 지금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연기를 시켜버렸죠. 뭐 대북 확성기뿐만 아니라 뭐 풍선 던지는 이거 다 이제 물론 못하게 했지만은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나가 버리면은 네. 또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를 조금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과거에도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고 고려하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 주시길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었냐면서 비판다운 비판을 하라고 맞받았는데요. 광복절 행사가 또 하나의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광복절 행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바로 경축사인데요. 대통령 경축사인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서는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북한의 태도 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굴욕적이 아니냐고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데 저는 뭐 가능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저희들 지금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네.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지금 뭐 푸틴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후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저는 뭐 정치 지형에 따라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몇 년 동안의 경축사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이번만이 그래도 논란이 가장 적은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 경축사를 가지고는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동안의 경축사 중에서는 가장 논란이 없었던 경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광복절 경축식에서 현수막 시위를 한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광복절을 당대표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재뿌리기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당대표 후보로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8월 15일 날 저녁 때 있었던 국민 임명식 네. 세종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거기에서 그런 피켓을 들었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경축식은 그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기리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런 피켓을 들었어요. 그것도 뭐 북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사면 반대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아쉬운 것은 본인은 이 사면과 관련해서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기 보궐선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보궐선거에 그분을 다시 사면해갖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보궐선거에 고문직책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광복절 행사라는 이 경축식장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 논평 직후에 안철수 후보는 정의봉이 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의봉은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도희에게 박희서 씨가 사용한 그 나무 둥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참 공교롭게 그 지난 7월 그 중순에 이제 뭐 이 김구 암살범 안도희 처단 그 정읍 출신의 이 박희서 씨가 별세했다는 그런 이제 범이 있었어요. 네. 백범 이 김구 암살범 안도희를 처단한 이 박희서 씨가 지난 7월달에 이제 이렇게 작고하시면서 저 정의목이 다시 이제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매국 사면 옹호에 대해서 이 정의봉이 약이라는 그 박희선 씨 그 정의복 그 자체를 갖다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것은 네. 상당히 본인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의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특단의 각오였어요. 제가 볼 때는. 8.15 이제 경축사 저 행사장에 저렇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기회가 또 흔치도 않는 거 아닙니까? 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침묵 속에서 저런 이제 아주 작은 이제 플랜카드를 펼쳐서 강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이미지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번에 이제 8.15 광복절을 갖다 의미하는 그런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조국 씨 그리고 윤미향 씨 사면 부분은 일정 부분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은 그런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비판의 대목을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작고하신 박희서 씨 그 정의봉을 이렇게 직접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본인이 그동안 좀 결정적일 때 정치적으로 좀 약한 모습에 대한 그런 이미지 대변신이라고 보면 네. 좋겠습니다. 김면 소장님, 어제 아침에 이 대통령이 SNS에 깜짝 이벤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 건데요. 또 이 대통령 시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등 지금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에 또 넓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통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소통 행보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는 거는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해왔던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통 행보가 정말로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 행보로 이어진다면 이런 소통 행보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 행보는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그런 소통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반면에 여야 간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지금 여야 대표 악수도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냉랭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야 관계 변화가 올까요? 제가 본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 대표도 강경파로 뭐 우리가 분류를 하고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강경파가 아니면은 친윤 대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특히 지금 여당 이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 3대 개혁법이라든가 또 3대 특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표들 간의 어떤 그런 이런 강경 대치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강경 대치를 하게 될 경우 여고 야구 간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과정에 두고 여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는 그런 결과로서 어떤 여야 관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 협력의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는데요. 오는 23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경축사에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미래를 전제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투 트랙을 얘기하는 거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또 도모해야 된다라는 투 트랙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이재명 방식의 수용주의 노선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면 네. 우리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시바 일본 총리도 패전일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진전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일본 역대 총리들이 제대로 된 8.15 그러니까 추도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좀 이 전체 피해 국가들 특히 국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참여와 반성의 그런 어떤 입장은 거의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지 80주년이 되는 그런 8.15의 추도사에서 네. 국내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13년 만에 이제 전쟁의 반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어붙었던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틀 애교까지 복원시키면서 상당히 한일 관계가 큰 진전을 이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뤄낸 그 스틀 애교도 그대로 연속해서 이어가겠다. 또 이제 이번에 미국 순방길 이전에 사실상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를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애교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애교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미국 순방 이후에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순방길에 일본을 들렸다가는 이 애교에 대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애교는 국가 간의 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이번에 순방을 하고 나면은 지난번 그 한미 상원의 간세 협상은 그거는 구두 협약이에요. 네. 협상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디테일하게 다뤄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일본 이제 선방문 이후에 미국을 들어가는 이 지금 코스가 과연 원만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런
선방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큽니다. 네. 이 부분이. 김미연 소장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25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가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거라는 등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리 예측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편하지가 않아요. 외교적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수수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협상을 할 때 뭔가 국내적으로 보여줄 성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안보 청구서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안보 청구서를 크게 내밀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빅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빅딜을 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뭐 전자권 해수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핵 처리 폐기물을 우리도 일본처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딜을 이끌어만 낸다면은 저는 이거는 상당히 큰 성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빅딜 가능성을 좀 점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 의원님,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론을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시작전권 지금 전환 얘기도 나오고요.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상당히 뭐 종합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예,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오는 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가 좀 고민입니다. 네. 감축이라는 말을 꺼내놓으면서도 전시 전자권 전환은 전시 작전권 전환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같이 꺼내고 있고 네. 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양을 줄인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걸 봐서 좀 이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는 것들이 다른 협상을 위한 거실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된다. 자존심만 되찾을 것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없으면 안 되라고 불안해할 것만도 아니고 냉정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한미 동맹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해서 이것이 한미 동맹의 약화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한미군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군의 세계의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맞고 어쨌든지 간에 이 안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러저러한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압박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거기서 핵심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북한과 미국 북미 대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북미 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현 그 외교부 장관의 그 입장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즉 이 말은 상당히 그 자신이 또 조현 장관이 미국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미국과 공조 속에서 준비 사항을 협의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거든요. 저는 만일 북한은 지금 미국과 대화를 이제 한다면은 자신들의 그 핵 보유 이 자체를 갖다가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갖다가 그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미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외교 정책 부분은 약간은 그런 북측이 지금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처럼 이렇게 북한이 핵을 보유 지휘를 한다면 강력한 서방 우방 체제들의 그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엔 안보리에서 지속적인 북한을 갖다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에서 약간 이제 이 애교는 희망을 근거로 이제 정책을 만들면 실패하지만은 희망을 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정말 예, 한미 동맹 관계는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노벨 평화상을 크게 희망해요. 네. 크게 희망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이 북측 북한의 이제 이 핵 위협을 갖다 어떻게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냐 여기에 상당히 본인이 정치력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할 예정인데요. 관세 협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민간 투자에 대한 얘기도 오가겠죠. 당연히 지금 나오겠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미국의 밖으로 나가 있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후속적인 절차로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서 미국의 안보적 취약점, 즉 마스가 조선업을 통해서 잘 설득해서 15%의 관세를 얻어냈다면 이번에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룹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LG 그리고 SK 이렇게 가는데 이 산업, 이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전략이 이 최첨단 이 미래 산업이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마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설득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IRA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추가적인 무리한 많은 요구를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이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우리가 IRA 법안 대응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30대들의 지지 이탈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미래 첨단 산업을 미국이 대대적으로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 2030 세대로 봐서는 저기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인데 미국에 지뢰 투자하면 어떡하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이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전 법 통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대 핵심 개혁 과제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문제라든지 언론을 공정하게 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미룰 수 없는 과제고요. 그래서 이걸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9월 한 달 동안에 국민들과 얼만큼 소통하고 또 야당과도 얼만큼 소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추석 전에 될 것인지 추석 이후에 미뤄질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그 속도를 가지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금의 자세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 외에 당원 주권을 강조합니다. 4대 개혁 과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대 개혁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의 이제 수건 사업입니다. 네. 이제 이 수건 사업을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에 끝났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이 민주당 당원들에는 이 실망감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거를 이제 4대 개혁 과제를 추석 전에 이루겠다고 한 것은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경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욕심을 내는 정청래 당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이제 임명할 때 이게 차기를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 민주당에 있는 이 주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수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어떤 대표도 하지 못했던 그걸 해냈다는 어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방금 전 김미연 소장께서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목소리 나오고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부터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정치 스타일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기예요. 그러니까 강성지층의 팬덤을 만들면서 그런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당내 그립감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제가 좀 친소 관계가 있는 그런 인사들 이렇게 해보면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빠진 민주당은 천추전국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 지금 이 임기가 1년짜리지 않습니까? 되자마자 상당히 강한 그립감을 지금 본인이 구사는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 지금 현재 일극 체제를 만드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는 강력한 그 그립감에 역대 뭐 어느 시절보다 강력한 지금 민주당을 만들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일극 체제를 또 만드는 그런 분위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런 자기 정치 스타일이나 자기 개성이 강한 이런 당 운영 방식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덮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는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야당하고 협치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때로는 자기 목소리, 지층으로부터 자기가 조금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의도를 좀 편하게 만들어서 풀어야 되거든. 네. 근데 자신은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다 보니까 그 부담이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정 간의 일체감이 이제 중요시되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 스타일과 그리고 대야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뭐 악수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역대 아마 헌정 역사상 이런 집권당 대표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분도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런 뭐 강성 지층의 목소리로 뭐 그 사람들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가 됐으면 확 달라져야 돼요. 네. 달라진 정청래 모습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대단한 불편한 기류가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원로들도 그 같은 점을 충고했다고 그럼요. 하죠. 네.
김면수 의원님, 8.15 광복절 특사로 그제 출소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정치권 주목하고 있는데요. 출소 후에 첫 SNS 게시물에는 뭐 가족 식사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과의 합당, 또 지방선거,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 어떤 움직임 펼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면에 대해서 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지금 사면을 했는데요. 사면 복권을 했는데 저는 이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뭐 서울시장에 출마하니 뭐 부산시장에 출마하니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상당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빚을 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보수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도 이 조국 전 대표는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국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정치적 행보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많이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을 일을 한다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의 그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권 주자들 네. 중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반하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움직임은 매우 여권과 상당히 손발을 맞춰가면서 하지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국 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혁신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예, 뭐 일부가 이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사면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정계 개편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이고 지금은 정치 행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과 이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여기에서 뜬금없이 이제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고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네. 내란 종식과 개혁과 민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은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어떤 점을 주목하세요? 과거에는 보면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여론조사가 한 뭐 2년 빨라야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차기 대권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이제 가능성이 큰 게 아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를 물었을 때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관건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상위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와버리면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가 조기 부상되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네. 역대 어느 정부국 간에 여권은 여권 내의 차기 대권 주자의 조기 부상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뭐 그것은 조기 부상이 돼 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조기 레임 등 이런 것들 우려하는 건데, 해서 조국 전 대표가 이후에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이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당대회 때 의자 6탄전 이런 게 있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찬탄, 반탄 후보 지지달 간에 고성, 분노 이게 막 삿대질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당선돼도 통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큰 선거를 이제 실패하고 또 이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적 선택과 이제 판단으로부터 항상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노력은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필연적이죠. 그렇지만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8년 만에 또
보수 지정에서 내세운 대통령이 그것도 임기 3년 만에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는 절체절명의 이 보수 진영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당한 핵심과 변화를 갖다 주창할 수 있는 그런 자정적인 그런 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전임 대통령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당내 이제 기득권 목소리로서 당의 이제 주류로서 그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그런 뭐 또 몸부림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가감하게 전련해내고 앞으로 이제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 그리고 기본을 가지고 충실하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속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의 이제 80%의 절대적인 당원들의 평가 판단을 이제 받는 전당대회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당대회로 성공은 지금 거두지 못했어요. 네. 사실상 이제 유력지면 이제 당권 후보마저도 이제 당사 지금 이제 특히 통일교 관련한 특검 뭐 이런 압수수색으로부터 당사를 지키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뭐 유세 활동이나 이런 게 다 중단돼 버렸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5.1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앞에도 이제 조국 뭐 전 이제 수석에 대한 뭐 정치적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네. 조국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이제 빛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기에 일정 부분 정치적 큰 견제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한 어떤 그런 정치 재개나 자신의 정치적 어떤 위상을 만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은 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든지 이 보수 진영이 이제 두 번 다시 그렇게 정권을 잡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상당한 뭐 위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한 날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전당대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경치 소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최근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네요.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당심을 전제로 해서 당 대표가 뽑히는 이런 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앞서 있다고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현재의 어떤 캠페인 전략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전당대 룰이 당심이 80%, 나머지 그 민심이 20%라고 해도 20%도 국민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혹시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입장을 바꿀지 몰라도 그 이제는 바꿀 것 같지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단일화를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대선 직전 때와 같이 30%대의 지지율이 나온다면은 아마 3위 하는 이 후보 조경태, 안철수 뭐 3, 4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 시점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전의 지지율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 투표를 전제로 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윤 세력의 결집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무기한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 체조가 화제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가 나이를 의식해서 그렇다면서 신체적으로 나이는 다른 후보 못지않다 이런 점을
과시하려는 거다 이런 진단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얘기죠.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본인이 젊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저런 게 나왔냐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아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도 다른 후보보다 매우 앞서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이 판을 끌고 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 정당대회가 진행되면서 2등이 추격이 지금 만만치 않고 어떤 조사에서는 상당히 지금 접전이라는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점을 가시하면서 본인의 신체 나이도 젊은이 못지 않다는 거를 지금 가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정당대회 결과는 지금 미리 지금 예단하기가 매우 힘들 만큼 상당히 지금 초접전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다는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열쇠를 주고 있는 주요 키맨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 또 지난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그젯밤에 구속된 김예성 씨인데요. 김 여사 관련 특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얘기들을 다 진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뒷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김건희가 모두 다 구속돼 있는 상태고 본인들을 방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상태이고요. 특히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통일교 측에서 개인의 일탈행위다라고 하면서 출교 조치를 했어요. 네.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통일교의 이런 묵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탁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당에 입당시키고 이 과정들을 한 것인데 이렇게 윤영호 본부장처럼 비변 언덕도 없어졌고 그리고 본인의 근거지였던 통일교에서도 그렇게 출교 조치를 당했고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각자 도생을 다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질 것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이것들 대부분 뭐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진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의 지금 뭐 대지조사 얘기까지 나오네요. 뭐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 수감돼 있음으로써 뭐 게임 이론상의 이 재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은 여전히 이분들이 나중에 나를 구해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자신이 이제 뭐 좀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할 말은 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이 특검 앞에 수사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 뭐 말처럼 하무 11홍 뭐 건불 1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게임 이론의 재수의 딜레마처럼 이게 이제 자신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검 앞에서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김혜성 구속됐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자기는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한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한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의 당인성은 주장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뭐 손톱 끝만치도 남김없이 다 이제 털어낼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앞길은 갈수록 더 험난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김면 소장님,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안과 질환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었잖아요. 여기에 법무부는 최근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전면 반박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정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몇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과 질환 시술을 뭐 받을 정도라면 병원에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민심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과 특검 조사에는 임하는 것이 그나마 나빠진 그 여론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63%가 국정운영에 긍정 평가를 했고 갤럽에서는 59%를 보였습니다. 최근 지지율에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KBS 조사 63%라고 하더라도 근자의 한 64, 5%의 지지를 놓고 보면은 좀 낮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갤럽의 조사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자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지지율이 하락했는가?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볼 때 특별 사면인 것 같습니다. 갤럽의 경우 하락한 그 부정적인 요인을 이제 오픈 문항으로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22%포인트가 특별 사면율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전에 지지를 끌어올렸던 민생경제라든가 다음에 이 그 소비 쿠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 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뭐 인사청문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 세법 관련 논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64, 5%의 지지를 유지를 해 왔었는데 특별 사면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민병도 의원님, 방금 이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특별 사면을 지적을 했는데 뭐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이라는 상징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조국을 노렸을까요? 그것은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이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그때 목적은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 일가를 사냥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검찰 개혁을 자초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검찰 개혁을 해내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의 성과 중에 하나인데 그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개인이 아니라 그 상징으로서 사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조국 대표를 사면을 한다면 8월 달 특사가 좋을까 12월 달 특사가 좋을까 네. 8월 달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주는 듯한 느낌이고 12월 달 특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려서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8월 달이 더 낫다라는 두 가지 네. 측면이 같습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목표 삼고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털어놓고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차원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KBS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9%, 갤럽은 41대 22입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갤럽 조사를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에서 20%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게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지지율 격차는 한 20%포인트 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향후 이 정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은 상당히 좀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1위입니다. 그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요. 반탄과 찬탄 흐름 얘기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 반탄과 찬탄의 이 극명한 대립 속에서 상당한 분열과 갈등이 앞으로도 크게 야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정치적 경험 또 연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원들이 일정 부분 아마 장동혁하고
후보와의 그런 이제 특히 강성지층으로부터의 그런 지지 싸움에 있어서 약간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와 그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만일 1차에서 어느 누구 가만히 없으면 결국은 결론은 변화와 쇄신을 통한 이 엄청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이 쉽게 말하면 계획적인 목소리가 결국은 1등, 2등 후보의 이제 당락을 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의 목소리가 이 캐스팅 보다가 될 건지 안 그러면은 결선까지 올라가서 이 지금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던 한 후보로부터 또 선택을 받을 건지 네. 그거는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실용 외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국내 정치와 관련한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북, 대일 관계 개선도 대외 변수의 파고도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에 여야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